안녕하세요. 원페이지 북입니다. 오늘은 NRM키라는 분이 지은 도파민 네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의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중 생활을 합니다. 쾌감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이걸 끊을 때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 다시 재발하게 되는 중독 사이클을 겪게 되는데요. 이 중독의 정의는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나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닉, 도파민,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장에서는 이 중독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접근성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1999년도보다 2012년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접근성이 늘어나면서 붙어있죠. 공급량 실험으로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1920년도에 실시되었던 금주법입니다. 암시장에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주법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 50% 정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모나 조부모 중독과 같은 DNA 유전자와 관련된 위험도가 있고, 정신적 외상이나 가난 같은 후성적인 변화가 유전적 영향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대내 변형계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접근성 측면에서 강력한 중독 물질, 전자담배, 소비 중독과 같은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중독이 늘어나게 되겠더라. 현대 문명은 어떻게 보면 중독을 유발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디지털 약물 주사기로 이 접근성을 강화시키는데 인터넷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과 사회적 영향에 따라 중독이 확산되고 중독에 따른 사망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장 행복에 중독된 사람들, 고통은 나쁜 것일까? 라는 장에서 과보 육아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저자가 관찰한 현실 도피 증후군이라는 현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 우수한 교육을 받고 물질적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상실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실패 경험과 이것을 극복하는 훈련이 정신적인 근육을 발달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올까 해서 의료와 고통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세기에 고통은 자연적인 치료의 방편으로서 생각되었습니다. 이때는 수술을 하더라도 전신마취가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현대에는 완전한 무통을 추구해서 오피오이드를 과잉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망률을 폭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완전한 무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덫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의 역설에서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통을 증폭시키게 되고, 행복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진정성을 상실하게 되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뇌의 과학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파민은 복측 피계의 영역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측자핵과 전두엽 피질로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쾌락 자체라기보다는 보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기대와 추구 시스템으로 행동을 촉진시킵니다. 도파민 분비량은 중독성 척도로 볼 수 있는데 분비량과 속도가 높아지면 중독성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과 암페타민을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죠.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다 해서 쾌락과 고통을 시소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인데요. 쾌락과 고통은 뇌에서 동일 영역에서 이 쾌락과 고통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쾌락이 높아지면 고통도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 균형을 잡게 되는 게 우리 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쾌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고통에 해당되는 그렘린들이 여기 달려들어서 처음에는 쾌락 수준이 높아졌지만 얘네들이 달려들면서 고통 수준이 높아지므로 쾌락은 덜 느끼게 된다. 생리적 평형을 유지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립과정 이론을 통해서도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쾌락이 높아서 저울 기울기가 이렇게 되었다가 반작용으로 고통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다가갈수록 우세한 것이죠. 결과 쾌락은 거의 느끼지 못한 채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신경 적응 과정을 보시면 이 쾌락과 고통은 사이클을 가지는데 초기 쾌락 효과는 약해지고 짧아집니다.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면요. 후속 고통 반응은 강해지고 길어집니다. 위와 비교해 보면 이 소수였던 그렘린들이 더 많이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성과 금단을 설명할 수 있는데 같은 자극을 주게 되면 뇌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요만큼의 무게를 누르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의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쾌락의 요것들을 다 걷어내게 되면 고통이 더 우세하게 되는 것, 고통 회로가 과활성화되는 것, 이것을 끊었을 때 고통이 더 과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금단으로 설명합니다. 하다 못해 이제 그렘린들이 여기에서 파티까지 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중독에 의존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독의 끝은 쾌락을 상실하고 고통이 확장되는 것이죠. 앞서 그 도파민 회로에서 보았던 이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가 떨어지면 도파민 분비도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음식과 인간관계 등에서 자연스러운 보상으로 느껴졌던 이런 자연적 보상 반응을 떨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 회로가 마비되는 것이죠. 뇌 회로는 중독에 의해서 재설계되고 이것은 탈출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쾌락을 추구하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쾌락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쿱의 불쾌감 재발 이론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금단을 한 후 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축적하는 행위인데요. 아까 보시면 이 저울에서 이 고통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중독을 재개하는 것은 이 고통 우세 상태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중독을 재개하는 이유가 쾌락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중독을 재개하게 되는 처음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고통 완화 목적으로 다시 중독을 재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고통을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계속 머무르면서 안고 가는 것이 혹은 그러다가 다시 중독을 재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재발이 곧 실패가 아니다. 즉 뇌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도파민 수준과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 실험용 쥐가 불빛을 보면 버튼에 접근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카인 주사를 맞고 도파민 수준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단지 이 단서, 이 불빛이라는 단서만으로도 코카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와 같습니다. 도파민과 보상 기대를 보시면 이런 조건 단서가 주어지게 되면 도파민이 급증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파민이 급증하게 되면 보상 전에 흥분을 하게 돼서 이 행동을 추구하게 합니다. 단서 노출 후에, 이 단서가 노출 후에 도파민 기준선이 살짝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일시적 부족 상태가 갈망을 생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레이빙이라고 하죠. 의도적인 행동, 촉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의 역설적인 심리를 보시면 이 도박 중독에서는 이 도박은 예측 오류의 중독입니다. 이 불확실성, 간헐적인 보상 시스템이 중독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뇌는 거의 이긴 경험에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뇌 가수성의 희망인데, 중독으로 손상된 뇌를 신경회로 재설계로 가능하고 새 시냅스를 연결함으로써 건강한 회복이 가능한데요. 회복 메커니즘은 습관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중독은 중독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신경기를 만드는, 중독의 치료는 요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부 중독과 구속의 딜레마에서 이 도파민의 약자를 따서 나와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D는 데이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의 첫걸음으로 사실을 수집해서 현재 중독 현황의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O는 Objectives,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라는 것으로 도파민을 추구하는 숨은 논리, 겉보기에는 비합리적 행동이지만 내재된 생존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것이죠. P는 문제입니다. 중독의 악영향을 찾는 것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을 때 의존의 즉시적 대가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중독을 극복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고요. A는 절제로 30일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뇌의 회복 시간은 최소 1개월인데 이 1개월 동안 금단 증상을 참음으로써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단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 마음 챙김이 필요한데 고통을 그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중독 회복 중에 기울어진 시소에서 이 고통의 파도를 마주할 때 그저 지켜보는 것이 새 자아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관통하는 것이죠. I는 통찰입니다. 진짜 나와 대면하는 것으로 4주 금단 실험의 힘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 금단 기간 동안에 고통으로 기울어진 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요 4주 후에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중독과 감정의 연결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의존 중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단 초기 3에서 일주일 동안은 거의 고통의 정점이 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은 다음 단계로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전까지는 절제만이 해답이었는데 일부는 조절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E는 그래서 실험으로 중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절제 목표 자체가 역효과를 낳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절제 위반 효과입니다. 중독자가 잘 참다가 한 번 실패하면 폭발적으로 재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법을 실험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자기구속에서는 중독 관리를 위한 3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리적 자기구속입니다. 중독이 되는 그 대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차적 자기구속입니다. 시간 제한과 결승선 개념인데 주말만 5시 이후에 금지, 생일까지 기다리기 하면서 중독 행동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도파민 보상 루프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즉시 보상을 선택 시에는 감정과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지연 보상, 주말만 5시 이후 금지 이런 식으로 지연 보상을 선택할 시에는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중독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주적 자기구속은 넓은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허용된 도파민과 금지된 도파민에 대해서 계기까지 어떤 앞에 주의 실험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수단 단서가 되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서는 소주병의 모양, 편의점을 지나가는 것, 요 계기까지 차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흘러가게 놔두고 이 고통, 시소에서 이 고통 상태를 마인드풀리스 하면서 참는 것이죠. 흘러가게 놔두고 자기 통제는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처방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약이 해결책이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향정신성 약물의 그 동전의 앞뒷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긴 하나 또 다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부에서는 탐리기 시대의 균형 찾기. 그러면 중독은 어떻게 중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 중독으로 이기는 중독은 다른 표현을 하면 고통입니다. 찬물 목욕은 왜 짜릿할까? 프라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파민 균형은 피하기보다 맞서는 고통에서 온다라는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극복하는 것, 이 고통이 주는 선물을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 자극을 주면 강해지는 생물학적 반응을 뜻하고요. 여기에는 추위, 열기, 방사선, 단식, 운동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불러들여야 할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예를 통해서 해주고 있고요. 영웅요법, 고통을 다스리기 위한 고통은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 전에 더 큰 고통으로 작은 고통을 두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항이나 수포, 소작술, 뜸질 이런 것이 고통으로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고, 침도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자극해서 큰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저용량 날트렉손이나 ECT에 대한 예를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고통도 적당히일 때 회복과 내성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쾌락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 과유불급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에 있어서 이 몰입상태, 일 중독과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앞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8장에서는 솔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솔직함의 가치는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솔직함은 뇌를 치료합니다. 이 솔직하게 표현하면 행동이 정리되고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도 통제가 가능하고 여기에는 대화, 고해성사, 상담, 일기까지 모두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보상 시스템, 도파민 보상 시스템과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 간의 단절로 중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엽을 자극시켜주는 경두계 직류 자극법을 사용했더니 거짓말 횟수가 50% 감소하더라라는 실험 결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짜 친밀함이 도파민의 원천입니다. 여기에는 사랑, 우정, 부모, 자식 간의 유대 모든 것이 관련되는데 모든 관계에는 옥시토신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강하게 묶어주는 것이죠. 이전에 소개드렸던 염증에 걸린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데카르트식 이원론의 한계로 마음과 몸을 분리시키고 우울증을 단순히 정신적 문제로 고립시켰다. 정신치료도 이 마음의 문제에 한정시켰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엔 어떤 치료든 간에 정신치료가 됐든 인지치료가 됐든 어떤 치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은 도파민의 원천이고 옥시토신을 분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론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자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치료를 하면서 저자의 경험인데 이 내담자가 남 탓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회복의 지연이 되더라. 잘 회복되지 않더라. 그렇지만 어떤 관계이든 간에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난을 멈추는 순간 고리는 끊깁니다. 그래서 내가 기여한 부분이 무엇일까? 내 책임을 인식하면 고리는 끊긴다. 남 탓을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고 뇌는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할 수 있다. 책임을 선택하면 비난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라는 것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직함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내면의 풍요를 가져오고 거짓은 끊임없는 결핍을 가져옵니다. 말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삶이 진짜 여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장에서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파괴하는 수치심. 어떠한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동에 과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수치심을 갖게 되고 이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시 고립되게 되고 이 고립을 참지 못해 다시 과용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나를 파괴하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반면에 나를 살리는 수치심은 마찬가지로 과용에 빠지고 수치심이 들었지만 근본적인 솔직함,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책임을 인정하는 이 근본적인 솔직함을 표현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이것은 이 수용됨을 통해서 유대감은 늘어나고 의존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동정심 있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자조 모임, AA 모임 같은 곳에서는 이 재발을 고백하는 것이 친사회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규칙을 가진 이 집단선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AA 규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즈마르로는 저울의 교훈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회복하고 절제하게 되면 보상회로는 재정렬되고 단순한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기구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항상성 회복에 도움이 주지만 대가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통을 자극하면 쾌락의 균형을 맞추게 되지만 이 고통에도 중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또한 솔직함과 수치심은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 몰입 속에 해답을 찾아야 된다. 라는 이 늦은 말로 이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